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술가 단독자입니다. 자, 이번 보들레르 악의 꽃 중에 불운이라는 시를 낭독해 드릴 건데, 이전 바로 전의 시가 원수라는 시였어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원수가 누굴 지칭할 수 있는지, 뭐 보들레르에게 있어서 주변에 뭐 오픽 장군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잔느 리바리 같은 이러한 여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출판하려고 했는데 출판을 도와주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 자신의 시를 조소하고 경멸했던 존재들, 뭐 이런 사람들을 다 원수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해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뜻대로 되지 않은 환경들까지도 포함을 시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실존주의적인 냄새가 나는 그런 문장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낭독을 한번 하겠습니다. 불운, 이토록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려면 시시포스여, 그대의 용기가 필요하다.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 해도 예술은 길고 시간은 짧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무거운 짐이라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바로 이전에 있었던 원수라는 시에 나타났던 수많은 어떤 환경적이고 운명적인 요인들일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서 나타났던 여러 가지 뭐 편두통이라던가 아니면은 몸에 불편한 이러한 병리적인 증상들, 그리고 계속 이렇게 시를 쓰고 뭔가 출판하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은 어떤 그런 환경들, 가난들, 주변 사람들, 뭐 이런 것들이 본인에게 있어서 엄청난 무거운 짐으로 다가왔을 거야. 생계가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잖아요. 자기 자신이 잘못해서 금치산자 된 건 맞지만 이러한 모든 짐들을 들어올리려면은 무거운 짐이겠죠. 당연히 짐들이. 이러한 무거운 짐 들어올리려면 시시포스와 같은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시시포스는 바로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코린트의 왕인데 제우스를 속이죠. 그죠? 제우스를 속여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져가지고 바위를 끊임없이 그 정상 위로 올려야 되는 어떤 그런 벌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카미라는 프랑스의 이 작가 중에 아주 유명한 작가죠. 페스트, 이방인 이런 글을 썼던 카미 많이 아실 텐데, 이 실존주의 작가 중에 책에 이제 시시포스의 신화, 그죠? 시지프 신화라는 책에 또 시시포스가 나오긴 합니다. 여기서 이제 까미를 끄집어내는 이유는 시시포스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끊임없이 삶의 그 부조리에 반항하는 인간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자살이라는 것을 까미는 세상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고백하는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들레르가 물론 카미보다 먼저 살았던 사람인데, 이 보들레르가 말하는 시시포스도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반항하는 사람의 전형을 비유로 나타낸 거예요. 끊임없이 돌을 정상 위로 올려도 그 돌은 다시 낭떠러지로 경사로 굴러 떨어지고, 그러면 다시 또 그 떨어진 거를 붙잡고 다시 또 산을 낑낑거리면서 경사로로 올라서 정상 위에 올려놓는 벌. 끊임없이 반복되고 끝이 없는 이런, 어떻게 보면 정말 부질없고 의미 없는 짓거리를 계속 반복하는 게 인간의 삶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직장 다니니까 이런 거에 공감할 거예요. 돈을 벌어. 월급날 되면 기분이 좋아. 돈 들어왔어. 내가 사고 싶은 거 사. 그럼 또다시 돈이 또 많이 없어져. 그러면 다시 또 다음 월급날, 다음 달 월급 받는 날을 향해서 또다시 시시포스처럼 이 바위에 이 돌덩이를 정상 위로 굴리고 있는 거야. 굴려서 끌어올리고 있는 거지. 그리고 월급날이 되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면은 다시 또 돌멩이는 점점 경사로를 향해서 떨어져 내려가고, 그렇게 반복되는 이 삶이 누구에게나 누구에게나 똑같지 않겠습니까? 뭐 슈퍼스타의 삶이라든지 뭐 가수, 연예인, 뭐 노숙자, 뭐 장애인, 뭐 할 거 없이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그 생의 굴레라는 것은 예외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서 근데 이제 의미를 찾지 못하면 수많은 유명한 연예인들이 뭐 우울증 걸려서 자살한다라고 하는데, 그러한 결말을 찾는 것은 결국 카미의 얘기로 보면 뭐라고요? 삶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방식이라고. 근데 시시포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그 부조리한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생을 지속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 이것조차도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서 인간이 노력을 한다라고 해도,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다고 해도 뭐라고 얘기해요? 이 엄청 유명한 말인데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술은 길고 원래 삶은 짧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선 시간은 짧다라고 번역을 했네. 그죠? 또 라틴어 배우고 있으니까 또 한번 꺼드럭대는 의미에서 라틴어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Tempus brevis ars longa라고 부릅니다. Tempus brevis ars longa. 자, 템푸스 브레비스는 시간은 짧다라는 뜻이고 ars longa는 예술은 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누가 얘기했냐? 바로 제가 얘기하진 않았겠죠. 히포크라테스 들어보셨죠? 옛날에 이제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의사. 그래서 요즘에 뭐 의사들 뭐 히포크라테스 선서한답시고 뭐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뭐 치료와 뭐 이런 것들 관련된 선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날까지. 그 히포크라테스라는 의사가 얘기했던 말입니다. 자,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를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600년 한 그 정도부터 뭐 한 500년 정도까지 살았던 사람인 거죠. 기원전으로 따지면.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 기회에 또 누가 얘기했는지 아무 데서나 얘기하다가 누가 얘기했냐? 그럼 말문 막히지 마시고 히포크라테스라는 고대 그리스 의사가 얘기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얘기를 보들레르가 여기서 얘기했는데 내가 봤을 때 번역의 실수인지 원래 삶이라고 표현해야 되거든요. 원래 비타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템푸스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하면 유명한 무덤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쓸쓸한 외딴 묘지를 향해 내 마음은 둔탁하게 울리는 북처럼 장송곡을 울리며 나아간다. 하필이면은 내 마음이 울리는 음악은 장송곡이야. 아름다운 뭐 이런 클래식 뭐 오페라 환희에 찬 송가 뭐 이런 음악이 아니야. 장송곡이야. 왜? 보들레르 삶 자체가 끊임없이 둔탁하게 울리는 북처럼 소리도 명쾌하고 깔끔하게 울리지가 않아. 선명하게 들리지 않아. 둔탁해. 이 어둡고 외롭고 이 쓸쓸한 나의 삶 속에서 막 엄청나게 발버둥 치고 있는 삶이 시청각적으로 들리고 있는 거죠. 사실상. 여기서 유명한 무덤은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는 제가 봤을 때 보들레르가 의미하는 어떤 자신이 명예욕이라던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비춰지는 어떤 그런 과시욕 이런 것보다도 나는 그냥 나의 길을 꿋꿋이 가고 싶다. 그게 비록 쓸쓸한 외딴 묘지와 같은 나의 삶일지라도 구석에 처박힌 삶일지라도 나는 명성보다도 내 자신에게 있어서 그러한 삶을 추구하고 싶다라는 의미로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저의 해석이고요. 자, 수많은 보석이 잠자고 있다. 어둠과 망각 속에 파묻혀 곡괭이도 측심기도 닿지 않는 곳에서 자기 자신 내면에 있는 가능성을 자기 자신이 제일 잘 아는 거예요. 단독자도 저 자신도 저 자신 내면 속에 엄청난 보석이 잠자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은 뭐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돈, 명예, 뭐 명성, 편안함, 뭐 안주함, 뭐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 일시적인 순간적인 쾌락이라던가 의미 없고 헛된 것들에 많이 목숨 거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이 봤을 때 단독자는 안에 보석이 있던 안에 금고를 감추고 있던 전혀 관심이 없어. 마찬가지로 보들레르를 보는 사람들도 당시 세대의 인간들도 보들레르 가슴속에 시적 보석, 은유, 비유, 그 메타포의 예술이 잠자고 있던 깨어있던 관심은 없는 거야. 그러나 보들레르는 알고 있었던 거야. 내 마음속에 보석이 있다라는 것을. 어둠과 망각 속에 파묻혀서 드러나지도 않고 너무 깊은 심연 속에 있는 곳에 있지만 없는 것은 아니야. 왜냐? 그 안에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보들레르가 그렇게 자기의 책, 일종의 시, 소설을 출판하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저기 왔다 갔다 거리면서 포기해도 됐을 텐데, 그죠? 일종의 사명감이 없이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수많은 꽃들이 아쉬운 듯이 깊은 정막 속에서 비밀처럼 달콤한 향기를 풍긴다. 자, 수많은 꽃들이 아쉬운 듯이 정막 속에 있다라는 것. 꽃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길가라던가 정원이라던가 궁궐에 있는 게 아니야. 정막 속에서 마치 비밀처럼 향기를 풍기는 거야. 나의 글들이 보들레르가 봤을 때 자신의 문장, 문체, 글들, 단어들, 표현들이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거야. 이게 뭐 매쾌하고 쾌쾌하고 썩은 향기가 아니야. 이것은 누구나 이 깊이를 제대로 알면 매료될 수밖에 없는 달콤한 향기야. 그거에 이끌려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향기라고. 달콤한 향기를 따라가게 되잖아요.
이 냄새나고 구역질 나는 향기는 따라가지 않고 멀리하게 되겠지만 달콤한 향기는 어때? 그걸 풍기면 그걸 따라가고 싶어지잖아. 결국에는 나의 시가 그런 달콤한 향기처럼 뭐 후세 사람들에게 있어서 뭐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랬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달콤한 향기를 풍기게 될 것이라는 것을 스스로 어느 정도 예견했을 수도 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처절한 투쟁을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러한 수많은 꽃들이 아쉬운 것처럼 나는 비록 지금 아쉽지. 왜?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그런 게 아니니까. 그렇지만 정막 속에서 결국 누군가 그 정막 속에 이끌려서 나의 시의 발자취를 따라서 나를 인정하고 나의 시의 예술을 발견할 사람은 있을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일종의 기대감과 확신이 저는 이 시에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불운이고 비록 시 전체적인 분위기, 심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어둡고 침울한 느낌도 들지만 그래도 여기서 어떻게 보면 한 줄기 희망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참 예술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첫 번째 연에서 나오는 시시포스, 예술은 길고 시간은 짧다라는 이 유명한 히포크라테스의 문장들, 이러한 것들, 그리고 왜 장송곡이 울리며 나아가는지, 쓸쓸한 외딴 묘지를 왜 향해 가는지, 유명한 무덤이 주변에 많은데 그런 것들을 거들떠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영상 보시면서 나름대로 해석해 보시면 정말 값진 시 한 편을 이제 접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시 낭독해 드리고 해석해 드리는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